그 이상의 직통연결 상업시설,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을 하나로 결합한 49층 랜드마크 타워. 타워가 도시를 키운다. 신중동역 랜드마크 프루지오시티 1월 오픈 예정. 예, 경기도민 그리고 부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염정현입니다.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 지난 2018년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고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 2018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두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체감 경기도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끈을 놓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남북 화해를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 되고 또 경기도가 하나 되고 부천이 하나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모두 가슴에 절절한 그러한 희망과 간절한 소망이 있을 텐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기도민과 부천 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2019년도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 선출할 때 네. 공약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올해 10대 경기도의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밀정활동 방향, 역점 내용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2018년 7월 1일 제10대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들께서는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16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집행부 지사와 도의회가 하나의 힘을 모아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 만들라는 그러한 준엄한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으로 출마하면서 8가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주거복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교통불편 해소, 또한 그 공공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또 혁신교육을 통한 자치교육의 수립,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 이런 8가지 도민들 앞에 8대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고자 전국 광역 최초로 정책 대축제를 열어서 28개 섹션에 28분의 도의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방향의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의제화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6개월과 다름없이 2019년에도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좀 배려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경기도 부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적정지역이면서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 해서 지난해 평화 경제특위가 출범을 한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당대표께서는 현재 남북관계 전망 및 남북 경협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도 또한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의 최대 접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곳이 이제 경기도였는데 이번 남북 평화 무드 속에서 경기도에 그야말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21분의 의원님들이 거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요. 남북 경협과 남북 교류 두 가지가 예전에는 병행이 됐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융합해서 남북 교류와 남북 경협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큰 뜻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방북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방북을 통해서 제가 평화 기운을 한반도에 널리 펼쳐보자 이러한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 수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로서 야당하고 협치도 해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집행부의 견제 역할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이제 최대 지방 정부인데요. 총 142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35분이시고 비교섭 의원님들이 7분이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7월 1일 날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비교섭 의원님들을 7분을 다 만나서 비교섭 의원님들에게 비록 저희가 12석이 돼야지 교섭단체가 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교섭단체, 제2의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가 없지만 비교섭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자 해서 비교섭 의원님들이 에게 부위원장 직함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이 저희가 28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한 30분 정도가 예결위원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7분의 비교섭 위원님들은 모두 예결위원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도 해드렸고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하고자 하는 선택권에 있어서 7분의 비교섭 위원님들한테 선택권을 다 드려서 7분 하고자 하는 상임위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 상임위의 선택권을 좀 드렸고 또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비교섭 의원님들을 위한 공간도 저희가 상임에서 드려서 최대한 배려와 협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재명 지사님과의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6개월 동안의 과정에 보면 때로는 협치가 가능했고 때로는 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3일 날 갈등을 넘어서 협치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를 1월 3일 날 만들어서 대내에 공개했는데 미묘한 정책이나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그런 의제들을 정책협의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작은 차이 갈등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합의된 그러한 정책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데 기회해보자 해서 강력한 협치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예정입니다. 오늘 당대표님 계신 이 사무실이 협치 담당관실?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돼 있던데요. 네, 여기가 이제 대표실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인데 네. 그 협치의 대상이 경기도 집행부하고의 협치가 를 중점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의회 내에 그 단체들을 구성 못하지만 그곳하고 정당 간의 이 협치가 더 중점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어떤 건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남북도를 하자, 경기도가 너무 넓어서 남북도를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더 그 주장이 좀 세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첫 번째 이제 협치의 방점은 이재명 지사 집행부와 경기도 의회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는 전국 그 17개 광역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정당 정치를 통한 교섭단체 체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국회 모델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집행부와의 늘상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은 사전에 협의 채널이 좀 없었고 상임위에서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표단과의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치가 좀 덜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자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경기도 이제 분도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경기도가 사실 한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2% 정도를 차지하고 인구도 1,340만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큰 면적의 이런 인구가 단일 도로서의 효율성이 좀 높냐 그리고 31개 시군이 각각의 특성과 환경과 성향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아가는 게 가능하냐라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도론이 경기 북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우리 그 평화 그 모두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경기 북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 특별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걸 경기 그 분도를 통해서 경기 북부가 맞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이 수반이 되고 재정 자립도가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도민들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냐 나라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될 수가 있고 지금 국회에 한 3월 정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치분권 차원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과 함께 모아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뭐였었지? 이재명 기사 정책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이재명 지사님이 상당히 많은 정책을 개혁적인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보육의 공공성 등 우리가 살면서 가장 첨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청년 배당이라든지 청년 연금이라든지 또 산후조리원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산후조리원에 한 연간 한 80만 원씩 좀 제공해드리고 이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등등의 정책들의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화폐가 해당 지역분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지역에서 유통됨으로 해서 저희가 서민경제를 얘기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이 부분의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정책의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 의회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질문인데요. 현 집행부 정책 가운데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 지금 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다른 걸로. 그쪽에서 말씀을 좀 올해 드렸습니다. 경기도비 중에 부천 지역에 지원되는 내역을 그 부천 지역에 네. 금년도 2019년도에 경기도 예산은 약 한 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 약 한 25조 가깝고 그다음 교육청이 한 15조에서 합해서 한 40조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 어떤 정책, 어떤 분야에서 많이 가져가냐. 이게 이제 대단히 사업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부천시에는 8분의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원님들께서 2가지 차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데, 하나는 이제 일반 개개 예산, 교육청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각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고 또 특별히 필요한 곳에 나가는 특별 조정 교부금이 있는데, 지금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을 각 의원님들이 지금 각 상임위별로 다 살펴보고 계신데, 그것을 추격해보면 아마 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제가 오늘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조만간 8분의 의원님들 다 모아서 아마 부천시에서는 그 수치가 정확히 좀 확보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2가지, 교육청까지 하면 3가지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또 학교체육관 예산도 또 우리 도의원님들께 상당 부분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국회 특별 조정금 형식으로 학교체육관 예산이 나와야지 학교체육관을 질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인가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데, 교육청에서 50%,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35%, 부천시에서 15%, 대략 한 체육관을 지는데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한 3억, 4억 정도의 예산만을 들여도 25억짜리 학교 체육관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예산 확보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미세먼지 저감, 또 뭐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그 다음에 어디에는 실내 체육관이 있고 어디에는 없는 이런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라도 학교체육관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고, 또 그 서울시가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무상급식 실시가 되는데,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은 2020년 정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그때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또 금년도부터는 중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교복 또 우리가 실시하게 확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난 의회에서 문광위원장을 하셔서 제가 겸해서 좀 부천 지역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부천의 그 문예관이 경기도비가 좀 확정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서북권역에 그 문예관으로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장석현 시장님은 상공회의소 그 조창간담회에서 그 예술회관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는 그런 회관으로 지으시겠다 뭐 이런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도의에서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부천의 문예회관은 이제 그 과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김만수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이제 문예회관을 제가 한 1,03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짓자라고 이제 확정을 해서 중앙에 이제 투영자 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투영자 심사가 부결이 됐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87만 시민의 1,031억의 문예회관을 짓는 건 과하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투영자 심사가 부결이 된 거예요. 근데 부천시에서는 그야말로 문화특별시 부천을 주창하는 곳에서 문예회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것은 그 부천 시민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된다 해서 짓고자 했고,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천시장님께 제가 같이 논의하면서 제안을 했던 게, 자 시장님, 부천시의 문예회관을 꼭 져야 된다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영자 심사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부천만 국한하지 않고
부천과 시흥과 광명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제2의 문화의 전당과 같은 형식의 그 문예관을 짓는다면 예산도 협조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앙투쟁자심사에서도 통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김만수 시장님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그 방법을 채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에 부천시에서도 요청하고 저도 문광위원장으로 요청을 해서 자 이렇게 서부권의 문화 향유를 하는 그러한 그 제2의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같은 것을 부천에 짓자. 근데 협조해 달라라고 해서 중앙투입자심사에 보내는 문서에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담았습니다. 내용을 담으면서 일정 부분 예산도 협조하겠다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담아줬고 그러면 과연 경기도에서 그러한 정도의 노력과 예산을 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투쟁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역할은 경기도에서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건 없었어요. 그때는 부천시에서 1031억을 원래 부천시에서 투쟁자 심사를 받고 1031억을 부천시에서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구 정도만 넣었었죠. 그래도 이것은 문구가 넣었 당연히 도의 서부권을 향하니까 도의 예산이 당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예산을 담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20억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억이 내려가서 지금 20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도에서 2차, 3차적인 예산을 이제 담을 계획은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건 결정된 건 없고 그것은 저를 포함한 8분의 도의원님들이 20억으로 뭐 되겠습니까? 1031억 짓는데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경기도 예산을 지금 문예관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만수 시장님 때 시작했는데 또 시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거기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좀 기왕에 뭐 1, 2년 있다 사라지는 건물이 아니라 향후 50년 내지 10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분들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시장님은 뭐 그대로 강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당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리고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조언들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에서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꼭 지금 일간에서는 제가 뭐 장동진 시장님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뭐 심지어는 비서까지 그 수석 비서까지 물려받느냐 왜 그걸 그대로 다 물려받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전부 다 뭐 도의원도 8분이 민주당 문예관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비판적 시각, 좋은 제안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지는 하지만 필요하면은 아주 강력한 그런 또 다른 제안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미 저희가 그때 할 때 저기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서 지역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부천시에서 광역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이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년은 또 총선이 있고 해서 좀 이슈화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 지금 해주셨는데 광역동의 이제 지난 과정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청을 폐지하고 그다음 행정 지역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 비슷하게 이제 행자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는 너무나 좋죠. 행정 효율을 좀 높이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그러한 취지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의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그런 행정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 광역동을 이제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큰 줄기 추진 방향은 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저는 이 속도가 조금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도 좀 표명한 바가 좀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과 시민들과 또 도민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면 지금은 어떤 정권도 어떤 지방정부도 존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주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더 상당히 높아져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얘기도 나오고 뭐 주민조례 발의안도 나오고 주민청원제도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현상인데, 그런 차원에서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현재 뭐 제가 지역구로 이제 하고 있는 역곡 1리동, 원미동, 추리동, 도당동의 광역동에 대한 명칭 문제 가지고 원미동, 부천동, 역곡동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이제 논란이 됐던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저는 담아서 큰 줄기에는 뭐 100% 동의 하나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7월 1일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순조롭게 소통과 절차 과정을 거쳐서 7월 1일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다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론 수렴 과정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미진하다고 하면 그것을 거쳐서 좀 늦더라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 그리고 이 총선이라는 것이 꼭 총선을 위해서 광역도로 해야 되냐 마냐야 되냐 이거는 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총선 표심을 통해서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몇몇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그리고 8분의 도의원, 또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이 정말 잘 살펴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예천 군의회에서 네. 해외 연수 문제는 시끄러웠는데, 어제 경기도의 상임위원회 3군데가 모두 다 해외 연수를 취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해외 연수는 당장은 취소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또 가게 되신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뭐 논의가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논의가 됐고요. 저희가 한 3, 4일 전인가 그 우리 의장님, 해당 상임위원장님, 또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공식적인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내용이냐와 관계없이 갔냐 안 갔냐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소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그동안 아주 잘 내용을 짜고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도민의 눈높이가 그게 아니다 해서 그것을 이제 과감히 이제 취소를 했고, 취소를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 주에 제주도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 연찬회도 지금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거조차도 눈높이 안 맞을 수가 있다. 지금 맞춰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 금년이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얻으신,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지나서의 또 하나의 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기 전환기에 있는데, 우리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물전은 잘하고 있는데 일부 한도 꼴뚜기가 이 전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수많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정말 피나는 노력과 엄청난 열심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천군 사태 같은 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방자치가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의 우려도 있는데, 저희는 그 세계 상임위원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또 제주도 연차례도 취소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국외 공무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개혁안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개혁안을 저희가 전국 17개 광역에서 가장 개혁적인 안을 예를 들면 국외공무심사에 이제 도의원들이 한 3분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공무심사 9분을 전원 외부 인원으로 하는 거라든지 국외공무심사를 보통 21일 전에 저희가 심사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요청을 하면 그게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취소하면 모든 그게 취소가 돼야 되고 위약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통과시켜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70일 전에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해서 1단계 예비심사. 그래서 예비심사에서 통과하면 2단계로 가고 1단계 예비심사에서 통과가 못 되면 거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2단계 본심사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그것을 도민들한테 저희는 이러이러하게 갔다 왔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획기적으로 작성을, 그것도 또한 공무국외심사위원들한테 심사까지 받고 최종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러한 개혁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발표 직전에 행자부에서 개혁안을 내놨어요. 근데 그 개혁안은 우리 경기도의회 개혁안이 더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서 낸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내지 말고 우리 도의회 개혁안을 전체 17개 광역 시도의회 함께 좀 만들어 가서 단일안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금 그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 부분 문제인데요. 부천시도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 이상을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1조 7천억 중에서 6천억 이상을 갖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장애인 그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석구석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가 좀 알 수 있게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져가는 분들은 어떤 공익적인 것 때문에라도 행동이라든가 써야 되는 것들을 잘 알 텐데 이상하게 복지의 예산들은 많이 감추더라고요. 가서 요청을 하면 안 내놓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정말 홈페이지에다가 복지 예산만큼 투명하게 다 쓰면 그 종교단체들이 가져가서 그리고 그런 가져간 돈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쓰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가서 참여를 해서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복지 예산을 로또 복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으면 쉬쉬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협치 담당관실을 통해서 건의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선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 신문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 25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장애인 기업을 우선 해달라는 그 건의를 넣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부천에는 그 경기도에 10개의 신문사가 있는데 결국 장애인도 2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 20명을 그 일자리 창출한 겁니다.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가 그렇게 그런 분야에서 20명의 일자리 창출하면 전국적으로는 200명입니다. 200명. 근데 부천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장애인들한테 부천시 장애인 3만 명한테 나눠주고 혜택을 주지만 그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못해요. 기업을 하나 만들고 센터를 하나 만들려면 거기다가 예산을 엄청 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숨어서 언론처럼 또는 의료, 구두 이렇게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아마 장애인들이 그런 복지를 어떻게 받아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생산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25년이 넘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도 저건데 아무튼 요번에 협치담당감실에 그걸 됐고 그것들을 어쨌든 복지과에서도 인정을 해서 해줘서 그리고 그 안에
또 그런 부분만 큰 틀에서도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 섬세히 보면 이미 단합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이권을 계속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타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받으시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모든 분야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복지 예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뭐 저도 나중에 뭐 신문사업으로 돈을 벌면 뭐 제가 예를 들어 뭐 연매출이 10억씩 오른다. 그러면 그만큼의 10억에 대한 무게만큼 봉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익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장애인 뭐 복지 부분에 얘기했는데 이제 복지는 이제 장애인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뭐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70%를 장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OECD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 예산의 쓰임새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다 알려주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주 투명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었으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다 돼요. 또 질문들 있으세요? 이제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예. 좀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 질문 또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철도 얘기가 계속 남북 철도 연결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 철도 지금 뭐 북미 핵 문제와 관계없이 철도 연결해서 좀 남북이 왕래하게 될까요? 이 전망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좀 해주시면. 근데 남북철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경애 국회의원님께서 남북철도를 이제 연결하는 그 상황을 이제 보러 그게 가셨지만은 남북철도는 그야말로 남과 북의 연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유라시아, 시베리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엔 제재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엔 제재가 좀 풀려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경로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남북 철도 부분은 또 국민들께서도 뭐 여러와 같은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인사 비슷하게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저를 지지해주고 오늘날의 삼선 도의원 염정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만들어주신 원미일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일동 주민 여러분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2012년도에 보궐선거로 사실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요. 그것이 이제 주민의 목소리, 그러니까 초심을 유지한다. 이런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궐선거 당선되고 초선 때, 재선 때 정말 열심히 좀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삼선이 되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되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한 6개월 동안에 한 달 반에서 2달을 집에를 못 갔어요. 집에를 못 갔다는 건 부천을 못 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거의 잠자고 이제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께는 이거 염정현 초심을 잃었네, 안 보이네, 삼선되니까 변했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가장 우려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어진
그 의정 활동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원도심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재정 자립도가 나날이 좀 열악해지고 37%, 8%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도 부천 차원의 대단한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 우리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새로 그 7기 민선시장이 되죠. 우리 장덕철 시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또 8분의 우리 도의원님들이 또 도의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하여튼 부천의 얼굴이다, 경기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87년 부천 시민 그리고 저희 주민들한테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이제 슬로건이 그거였거든요. 정의로운 도의원을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좀 선거 때 썼는데, 정의로운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해서 우리 주민들께 선거 때 약속한 그런 정의로운 도의원, 약속을 지키는 도의원 반드시 돼서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 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자랑스러운 염정현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씨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